바닷바람이 카페 창문을 간질거릴 때마다 윤미는 무의식 중에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가 텅 빈 카페 안을 메웠다. 오후 3시, 평일 낮에 이 시간이면 원래 손님들로 북적였어야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하루 종일 혼자인 날이 더 많았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있구나.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윤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느새 60대 중반이 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검어졌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한때 또렷했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동자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30살 윤미가 마지막으로 태수를 바라보던 그 슬픈 눈동자 말이다. 카페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윤미는 일어나 원두를 갈기 시작했다. 드르르 원두 가는 소리가 기계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졌다. 아니, 적어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다. 윤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태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윤미는 문득 태수와 함께 이 노을을 보던 날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윤미야, 노을이 이렇게 예쁜 걸 보니 우리도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가겠구나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는 늙어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했다. 태수 씨가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전화를 받던 손이 떨렸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그 이후 윤미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혼자 남겨진 삶은 생각보다 길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미는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결혼하라는 주변의 성화에도 나는 이미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라고 답하며 고집을 부렸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윤미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윤미는 카페 문을 잠갔다. 빈 잔들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내일 사용할 원두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변하지 않는 일상이 때로는 지루했지만 그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태수야, 너는 어디에 있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바닷바람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길 뿐이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몇몇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 일상. 하지만 윤미는 알지 못했다. 내일 그녀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윤미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열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 공기가 더욱 상쾌했고 바다도 평소보다 맑아 보였다. 원두를 갈고 카운터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를 마쳤다. 오전 10시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들렸다. 윤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윤미의 손이 멈췄다.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정말 낯선 사람이었을까? 키, 체격,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태수를 떠올리게 했다. 윤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설탕은 빼주세요. 원래 단 건 잘 못 먹어서요. 윤미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다. 태수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윤미야, 나는 단 것보다 쓴 것이 좋아. 인생도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실례지만, 처음 오시는 건가요? 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강연이라고 해요. 사업 때문에 이 지역에 머물게 됐는데 카페가 아늑해서 들어오게 됐네요. 강연. 윤미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태수와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윤미는 계속 강연을 의식했다. 그의 손동작, 앉은 자세, 심지어 컵을 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태수와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았다. 커피 맛이 정말 좋네요. 강연이 첫 모금을 마시고 말했다. 혹시 이 카페를 오래 운영하셨나요? 30년 정도 됐어요.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30년이나요? 그럼 이 마을의 역사를 다 아시겠네요. 강연이 웃을 때 보이는 눈가의 주름, 말할 때의 미묘한 습관들까지 모든 것이 태수와 일치했다. 윤미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는 것일까?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강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표정마저 태수가 자신을 걱정하던 모습과 똑같았다. 윤미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죄송해요. 잠깐 뒷정리 좀 하고 올게요. 뒤쪽 창고로 들어간 윤미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심장의 두근거림과 손의 떨림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 강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또다시 윤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사장님, 이 마을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이 돌아보며 말했다.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다고 언제든 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작게 네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다. 강연이 카페를 나간 후 윤미는 한참 동안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컵에 남은 커피의 향기가 아직도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이상했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내일도 그가 올까?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윤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강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태수의 기억과 겹쳐지며 혼란스러웠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연이 카페를 찾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오전 10시 어김없이 카페 문이 열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떨렸던 윤미도 이제는 그의 방문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강연은 단순히 커피만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윤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곤 했다. 사장님, 카페 운영이 쉽지 않으시죠?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강연의 말에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분들도 체인점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봐도 될까요? 그날부터 강연은 윤미의 카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메뉴판을 새롭게 디자인해주고 SNS 마케팅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고장난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고쳐주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아세요? 윤미가 놀라며 물었다. 젊을 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요. 그때 배운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강연히 머신을 고치는 모습을 바라보던 윤미는 또다시 기시감을 느꼈다. 태수도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손재주가 뛰어났었다.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까지 똑같았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윤미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윤미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단골 할머니가 말했다. 그러게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옆 상점 아주머니도 거들었다. 하지만 윤미는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강연이 너무 완벽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태수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강연이 카페에서 늦게까지 머물며 장부를 정리하는 윤미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연은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윤미는 무의식 중에 그의 표정을 관찰했다. 전화를 받을 때의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뭔가 중요한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전화를 마치고 들어온 강연의 모습도 달랐다.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서울 일 때문에. 강연은 대충 둘러댔지만 윤미는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날 밤 윤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연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서울에서 온 사업가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왜 하필 이 작은 마을에 온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느끼는 따뜻함과 진심은 가짜가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다. 카페를 도와주는 모습,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대화를 나눌 때의 진정성. 모든 것이 진짜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윤미는 중얼거렸다. 30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너무 완벽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은 이것이었다. 만약 그가 떠나면 어떡하지? 이미 윤미의 마음에는 강연이라는 존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카페 운영이 점점 나아지자 윤미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창고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연의 도움으로 손님도 늘고 매출도 올라서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창고는 30년간 쌓인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다. 낡은 의자, 오래된 메뉴판, 고장난 기계들.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구석진 선반 뒤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이 카페 초창기의 추억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봉투에는 윤미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 일란에는 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미의 손이 떨렸다. 이 편지는 언제 온 것일까?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 봉투를 뜯으려다가 멈췄다. 30년 전의 아픔이 다시 살아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과 그리움이 이겼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윤미야,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지 못한 진실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를 혼자 두고 떠나야 해서 정말 미안해. 사실 나에게는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 우리 집안 사정이 생각보다 복잡했고 빚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어. 하지만 이건 변명이야. 진짜 이유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그리고 약속 하나 할게. 언젠가 반드시 널 찾을 거야. 설령 그것이 다른 방법이 될지라도 말이야. 그때까지 날 기억해줘. 항상 널 사랑하는 태수가. 편지를 다 읽은 윤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30년 만에 받은 태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하지만 편지를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편지의 필체가 너무 익숙했다는 것이다. 잠깐 이 글씨체. 윤미는 급히 카운터로 달려가 강연히 메모해둔 종이들을 찾았다. 메뉴 개선안, 마케팅 아이디어, 수리 방법 등을 적어둔 강연의 글씨와 편지의 필체를 비교해 보았다. 똑같았다. 완전히 똑같았다. 윤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태수와 강연이 같은 사람일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태수는 분명히 30년 전에 죽었다. 사고 소식도 들었고 장례식도 치렀다. 그렇다면 강연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태수와 똑같은 필체를 가지고 있는가? 왜 모든 것이 태수와 닮아 있는가?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언젠가 반드시 널 찾을 거야. 설령 그것이 다른 방법이 될지라도 말이야라는 구절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다른 방법?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연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울고 계신 것 같은데. 강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윤미는 급히 편지를 숨기며 눈물을 닦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창고 정리하다가 먼지가 들어가서. 하지만 강연의 시선이 윤미의 손에 들린 편지에 머물렀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놀람, 당황, 아니면 안도감. 혹시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오래된 편지들이 나와서요. 윤미는 강연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너무 두려웠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만약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라면, 그날 하루 종일 윤미는 혼란 속에서 보냈다. 강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지만 윤미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의 미소,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 혼자 남겨진 윤미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글씨는 분명히 강연의 것이다. 그렇다면 강연과 태수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내일은 진실을 알아봐야겠어. 윤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다. 더 이상 이 혼란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윤미는 강연을 기다렸다. 평소와 달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연이 카페에 들어왔을 때 윤미는 곧바로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 편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윤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강연은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장님. 아니, 윤미 씨.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강연이 맞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쌍둥이 형입니다. 윤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쌍둥이? 태수에게 형이 있었다는 건가? 태수는 저에게 당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저희 집안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이 우리 형제를 찾아다녔어요. 강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태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해외로 나가 있었거든요. 가족들을 피해서요. 태수가 마지막에 남긴 그 편지. 사실 저에게도 똑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을 부탁한다고 언젠가 꼭 찾아가 달라고. 윤미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강연의 말을 들었다. 태수가 해외로 떠날 때 저는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당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가 평생 후회하게 된 일이에요. 그럼 태수는 정말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동생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강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두 소년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다.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희는 쌍둥이지만 성격은 달랐어요. 태수는 순수하고 따뜻했지만 저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도망쳤고 태수가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윤미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린 태수의 모습에서 지금의 강연을 볼 수 있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저는 몇 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사업이 정리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라도 태수가 못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오신 거군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니 태수가 왜 그렇게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강연의 고백을 들으며 윤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감, 슬픔, 그리고 새로운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럼 지금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과 관심도 처음엔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진심입니다. 윤미 씨. 30년 동안 태수를 대신해 당신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윤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당신은 태수가 아니에요.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태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태수만큼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태수보다 더 잘 당신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연이 조심스럽게 윤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태수의 손과 똑같이 따뜻했다. 시간을 주세요, 윤미 씨.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태수의 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 강연으로서 당신을 사랑할 기회를 주세요. 윤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30년간의 그리움,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 그리고 복잡한 진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30년을 기다린 마음으로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강연이 떠난 후 윤미는 오랫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태수에 대한 그리움과 강연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윤미는 강연을 마주하기가 어려웠다. 그가 카페에 올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다. 윤미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어느 날 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실을 말씀드린 게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윤미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다. 강연을 보면 태수가 보였고 태수를 생각하면 강연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계속 겹쳐졌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윤미의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밝아 보였던 그녀가 다시 예전처럼 우울해 보였기 때문이다. 윤미야, 무슨 일 있니? 강연 씨랑 사이가 어떻게 된 거야?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복잡한 일이 있어요. 윤미는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복잡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강연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단호함이 보였다. 윤미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연이 카운터 앞에 서서 말했다. 저는 태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태수를 대신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강연이에요. 태수의 형이기도 하고 30년 늦게 당신을 만난 한 남자이기도 해요. 윤미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태수는 당신에게 첫사랑이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두 번째 사랑이 되고 싶어요. 태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강연의 고백을 듣는 동안 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태수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배신인 것 같아요. 사랑은 배신이 아니에요, 윤미 씨. 태수도 분명히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저와 함께든 다른 누구와 함께든 말이에요. 강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태수가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반지예요. 사고 나기 전에 제게 맡겼거든요. 형 윤미에게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상자를 열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윤미는 그 반지를 보고 목이 메었다. 태수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강연이 반지를 윤미의 손에 올려놓았다. 윤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만져보았다. 30년 전 태수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태수야. 윤미가 중얼거렸다. 미안해. 너를 잊지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볼게. 그리고 강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봐요. 강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요. 그날 밤 윤미는 오랫동안 태수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창밖 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태수야, 너의 형을 사랑해도 될까? 너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나름대로 사랑해봐도 될까?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윤미는 그것을 태수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말이다. 다음 날부터 윤미와 강연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시간들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 윤미의 얼굴에서 웃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윤미와 강연의 관계가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강연의 연락이 끊겼다. 평소 매일같이 오던 그가 사흘째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울에 급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자 윤미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강연 씨 연락받으신 분 있으세요? 윤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강연이 머물고 있다고 했던 서울의 호텔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런 이름으로 투숙한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뭔가 잘못됐어. 윤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날 저녁 윤미는 강연이 준 명함을 다시 살펴보았다. 명함에 적힌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가짜였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윤미는 결심을 했다. 직접 서울에 가서 강연을 찾기로 한 것이다. 30년 만에 느낀 사랑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윤미는 강연이 말했던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그가 말한 회사도 주소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절망감이 밀려오려는 순간 우연히 한 병원 앞에서 강연과 닮은 뒷모습을 보았다. 윤미는 급히 따라갔다. 강연 씨. 그 남자가 돌아봤을 때 윤미는 경악했다. 강연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빠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으며 링거를 맞고 있었다. 윤미 씨. 어떻게 여기까지? 강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윤미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병원에 있었던 거군요. 아프셨던 거군요. 강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강연을 휠체어에 태웠다. 윤미도 함께 병실로 향했다. 말기암이에요. 강연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당신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윤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태수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픈 몸이라는 걸 알면 당신이 저를 불쌍히 여길까봐 무서웠어요. 강연이 윤미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말랐다. 태수 대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또 당신을 아프게 만드는군요. 윤미는 눈물을 흘리며 강연의 손을 꽉 잡았다.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혼자 이런 걸 견디고 계셨다니. 미안해요, 윤미 씨. 정말 미안해요. 그날부터 윤미는 서울에 머물며 강연을 간병했다. 카페는 잠시 문을 닫았다. 지금은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다. 강연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윤미가 곁에 있어서인지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윤미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강연이 물었다. 뭐요? 저를 사랑하게 된 건 말이에요. 이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윤미는 강연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30년 만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강연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윤미에게 말했다. 태수가 보내줬을 거예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라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윤미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랫동안 울었다. 두 번째 사랑도 이렇게 떠나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다. 짧았지만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강연의 장례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윤미는 카페를 다시 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슬픔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다.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윤미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30년 동안 태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강연을 통해 새로운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봄이 오자 윤미는 카페 앞 작은 정원에 붉은 동백꽃나무를 심었다. 강연이 마지막에 봄이 되면 예쁜 꽃을 심어보세요. 저와 태수가 당신을 지켜볼게요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동백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오기 시작했다. 붉은 동백꽃은 정말 아름다웠다. 사장님, 동백꽃이 정말 예쁘네요. 언제 심으셨어요? 얼마 전에요.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윤미는 동백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수와 강연 두 사람 모두 그녀의 삶에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태수는 순수한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강연은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카페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강연이 만들어준 새로운 메뉴들과 시스템이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윤미는 카페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태수야, 강연 씨야.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라는 걸. 너희 두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나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 둘이 남겨준 사랑과 추억들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거든. 그리고 이 동백꽃이 피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윤미가 일기를 쓰고 있을 때 밖에서 젊은 커플이 동백꽃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 꽃 정말 예뻐. 우리도 저렇게 오래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지. 저 사장님처럼 말이야. 그들의 대화를 들은 윤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동백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었다. 마을 사람들은 윤미 사장님은 이제 진짜 행복해졌어라고 말했지만 윤미 자신은 알고 있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기억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도 온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 윤미는 항상 창가에 앉아 동백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태수야, 강현씨야. 고마워요. 이제 내가 너희 둘 모두를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게요. 바닷바람이 동백꽃잎을 살랑 흔들었고 윤미에게는 그것이 두 사람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붉은 동백의 계절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사랑의 기억이 있는 한 그 꽃은 매년 다시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고 매년 피어나는 붉은 동백꽃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